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그 둘 사이에는 때로 아찔한 낭떠러지가 놓여 있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이해숙 여사는 평생을 그 절벽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죠. 평창동의 고즈넉한 저택에 울려 퍼지는 찻잔 소리, 그 섬세한 울림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가족 간의 미묘한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날도 해숙은 평소처럼 오후 3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고급스러운 가구와 어우러져 완벽한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며느리 박소영이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정중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소파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해숙에게 다가왔죠. 오늘 백화점에서 어머니 드릴 선물 하나 골라왔어요. 소영이가 건네는 상자를 받아드는데 해숙의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이런 선물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뜯어보니 귀한 하동 녹차 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평소 해숙이 즐겨 마시는 바로 그 브랜드였죠. 아이고 고마워라 소영아. 넌 어쩜 늘 이런 걸 다 기억하니? 해숙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어요. 소영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준 오빠는 어디 계세요? 회사에서 늦는다더라.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하다나 뭐라나. 해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아들 민준에 대한 걱정은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죠. 너무 순하고 착하기만 한 아들이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특히 재벌가의 뒤를 이어 제대로 회사를 이끌 수 있을지 늘 의문이었거든요. 소영은 해숙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오빠 때문에 걱정 많으세요? 걱정이야 늘 있지. 그래도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해숙이 소영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죠. 우리 민준이는 사람은 참 좋지만 사업은 또 다른 영역이잖니? 바로 그때 소영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반짝 빛났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듯한 그런 빛이었죠. 하지만 금세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빠도 충분히 훌륭해요.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죠. 소영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한 식사 시간은 평화로웠어요. 민주는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영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끌었죠.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소영이가 민준이 대신 회사를 이끈다면 어떨까?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저 막연한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해숙은 아직 소영의 진짜 모습을, 그 완벽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시커먼 야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소영의 세심한 배려와 영민함에 감탄하며 이런 며느리를 둔 자신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침실에 혼자 남은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소영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말 가족처럼,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해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믿음이 곧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해숙은 오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소영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평생의 경험으로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영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동시에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자라났죠. 해숙은 믿을 만한 지인들과 짜고 투자에 크게 실패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난 것처럼 꾸몄어요. 여러 금융기관에 있던 개인 자산들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꽤나 복잡한 작업이었죠. 평생을 재계에서 살아온 그녀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소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해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소영은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실 좀 난처한 일이 생겼구나. 해숙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한 투자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개인 자산이 전부 묶여서. 소영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어머니, 설마 심각한 상황이세요? 소영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해숙은 그 걱정 속에 섞인 아주 미세한 다른 감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10억 정도만 급하게 빌릴 수 있을까? 물론 이자도 제대로 쳐서 갚을 테니.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소영의 얼굴에 수만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계산.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숙의 예리한 눈은 그 모든 변화를 포착했어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딱 3초였지만 해숙에겐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완벽했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보인 망설임. 바로 그거였거든요. 정말 괜찮겠니? 큰돈인데. 해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내일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어딘가 달랐어요. 어딘가 억지스럽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소영의 그 3초를 몇 번이고 되새겼어요.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물론 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누구든 깜짝 놀랄 만한 액수죠. 하지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면 그런 망설임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소영은 약속대로 돈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금이 아닌 수표 형태였지만 틀림없는 10억이었어요. 어머니 이걸로 문제 없으시죠?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해숙이 수표를 받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죠. 이 돈 대체 어디서 난 걸까? 사실 해숙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과 민준의 개인 계좌, 투자 현황, 모든 것을요. 그들이 가진 유동 자산으로는 10억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영은 대체 어떻게 이 큰 돈을 준비한 걸까요? 그날 저녁 해숙은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을 통해 소영의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파악해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이런 행동이 며느리에 대한 명백한 불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3초의 망설임이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조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소영이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임시로 빼낸 것이었어요. 물론 명백한 불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도 아니었죠.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셈이니까요. 해숙은 그 순간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영이 자신을 위해 그런 위험까지 감수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불안감도 들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소영이 회사 계좌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큰 금액을 아무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위치를 넘어선 막강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소영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렸죠. 아직까지는 의심보다는 믿음이 더 컸지만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해숙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영에 대한 자잘한 의심들을 떨쳐내고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빌린 돈을 갚은 후 소영이 보인 태도가 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영은 돈을 돌려받으면서도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며 따뜻하게 말했거든요. 소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해숙이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민준이 없을 때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날 저녁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해숙이 평소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어요. 수많은 책들과 골동품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는 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죠. 소영아, 나는 네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해숙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는 좋은 아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들이지. 하지만
해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경영은 다른 영역이야. 사업은 때로 냉정해야 하고 번개 같은 판단력이 필요한데 우리 민준이에게는 그런 면이 좀 부족해. 소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빠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시간이 문제야. 해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이제 젊지 않아. 그리고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 회사가 뒤처질 수는 없거든. 소영은 해숙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해숙이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나는 네가 이 유진 그룹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서재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영의 얼굴에는 놀람, 당황,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심이야. 네가 가진 능력,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면 네가 적임자라는 확신이 들어. 해숙이 소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소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그런 큰 책임을 질 자격이 있을지. 자격은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결정했어. 해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물론 민준이와도 이야기해야겠지만 아마 이해해 줄 거다. 그 아이도 네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소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믿어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그룹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소영이라면 분명히 잘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보다 빨라졌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넘어오네. 소영의 목소리는 해숙 앞에서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계산적이었죠.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건가? 아니,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해. 저 영감탱이가 날 완전히 믿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거든. 소영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조심해. 이해숙 생각보다 여우 같은 사람이야. 알아. 하지만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왔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야. 소영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소영은 권력에 대한 시커먼 야망을 품고 잠들었죠. 아직 폭풍이 오기 전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해숙은 늘 그랬듯 아침 7시에 일어나 뉴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뉴스는 달랐습니다. 유진그룹 내부 고발 제보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해숙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화면에는 유진그룹 본사 건물이 크게 비치고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회계 조작, 배임, 그리고 탈세 혐의로 알려졌으며 특히 경영진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숙은 급하게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회사 법무팀에 먼저 연락을 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법무팀장의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구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의 제보인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 과정, 자금 흐름, 심지어 비공개 회의록 내용까지 전부. 해숙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누가? 대체 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과 민준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봤어. 해숙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영은 조용히 해숙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라면 분명히 다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해숙은 소영의 그 말에서 어딘가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거든요. 소영아, 혹시 회사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은 없었니?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라니요? 소영이 되물었어요. 최근에 누군가 회계 자료나 회의록 같은 걸 특별히 요구했다거나. 소영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모든 부서 일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검찰 수사팀이 회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유진그룹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해숙은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대체 누가 내부 고발을 했을까? 회사 내부 사정을 그렇게 상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임원급 이상, 그것도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정말 몇 명에 불과했죠. 그때 문득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소영은 회사 업무에 아주 깊숙이 관여해 왔어요. 해숙이 후계자로 생각한다고 말한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회계팀, 기획팀, 심지어 법무팀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기회가 많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해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소영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거든요. 자신이 후계자로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왜 제 발로 회사를 망치려 하겠어요? 말도 안 돼.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추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해숙개인의 자금 관리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야. 해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그 3초간의 망설임, 회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빼낸 일, 그리고 최근에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던 반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소영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 작업은 해숙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만약 정말로 소영이 배신한 것이라면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수십 년간 재계의 풍파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결코 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먼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에게 은밀히 연락했어요. 한 명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비서실장 김비서였고 다른 한 명은 검찰 출신으로 현재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오랜 지인 최 변호사였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해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평창동 집 근처 카페로 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1시간 후 세 사람은 한적한 카페의 구석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숙은 자신의 끔찍한 의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최 변호사,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반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비서, 박소영 그 아이가 최근 몇 달간 접촉한 사람들, 받은 자료들, 관련된 모든 걸 알아봐 줄 수 있겠나? 김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간 해숙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소영 앞에서는 여전히 당황하고 무력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였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고 검찰 조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죠. 마치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자료들은 해숙의 추측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박소영 씨가 지난 6개월간 외부 인사들과 만난 기록입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파일을 넘겨보던 해숙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투자회사 임원들, 경쟁사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 언론사 간부들까지 소영은 아주 체계적으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박소영 씨가 복사한 회사 내부 자료들입니다. 대부분이 기밀 문서들입니다. 해숙은 그 자료들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소영은 정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 변호사, 이 정도면 충분한가? 네, 회장님.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군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주 해숙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처럼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녀 역시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소영이 구축한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파고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소영과 만나면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오고 갔는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건드리는 곳마다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투자회사 임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고, 경쟁사 관계자는 기업 기밀을 빼돌렸으며, 언론사 간부는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소영이 만든 네트워크 자체가 거대한 불법의 온상이었던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해숙이 최 변호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동시에 해숙은 자신만의 진짜 무기도 꺼내들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진짜 백이 인맥들이었습니다. 검찰, 언론, 재계의 거물들. 이들은 소영의 얄팍한 네트워크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한 주가 지나자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을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씩 아주 교묘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인터넷의 작은 기사들이었지만 그 불씨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이 며느리를 불렀어요. 소영아, 내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지? 언론에서 너까지 의심하는 것 같던데. 소영의 얼굴에 잠깐 긴장감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사실이 아니니까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해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영이 속으로는 미치도록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소영의 몰락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어요. 해숙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죠. 먼저 소영이 접촉했던 투자회사 임원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소영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박소영 씨가 유진그룹 내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소영은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옆에서 해숙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에요. 소영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숙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널 의심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연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 그 말에 소영의 눈빛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연기라는 단어의 정통으로 찔린 거였어요.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소영이 몰래 복사했던 회사 기밀 문서들의 존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된 것이었어요. 심지어 심야에 사무실에 남아 문서를 복사하는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함께 공개됐죠. 이건 어떻게?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들 민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아, 이게 정말이야? 네가 정말 회사 자료를. 왜? 오빠 나는. 그게. 소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해숙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 순간 소영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어요. 더는 착하고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께서 전부 알고 계셨군요. 소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언제부터 아셨죠? 해숙이 물었습니다. 제가 10억을 빌려달라고 하셨을 때부터요. 그때 어머니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소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주는 두 사람의 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들? 민준아. 해숙이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우리를 우리 집안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지. 소영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전부 계획이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이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권력을 손에 넣는 것. 그게 내 목표였으니까. 그럼 나에 대한 사랑도, 가족에 대한 애정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렸어요. 사랑? 소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오빠는 그저 이 집안에 들어오기 위한 가장 쉬운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민준은 와르르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검찰이 소영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소영의 추악한 과거까지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어요. 박소영 씨는 대학 시절부터 재벌가 남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류층 진입을 꾸준히 시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의 리포트가 계속됐어요. 며칠 후 소영은 배임과 업무상 횡령, 그리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완벽했던 그녀의 가면이 세상 앞에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해숙은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희대의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민주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배신당했다는 충격보다 자신이 모든 걸 몰랐다는 자책감이 그를 더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결국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또 이렇게 배우는구나. 해숙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안의 슬픔을 씻어내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영의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소영은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유진그룹은 모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언론들은 이제 해숙을 복수에 성공한 철의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숙 자신은 전혀 여왕 같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승리의 쾌감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요? 한 달 넘게 방에 틀어박혀 있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대로 건넨 말이었어요. 그래, 끝났다. 해숙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숙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손을 떼려고 한다. 네? 뭐라고요? 민준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명예회장직도 내려놓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날 거야. 이제 네가 해야 할 때가 됐어. 민준의 얼굴에 당황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는 하면서 하는 거야. 나도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어. 해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해숙은 공식적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어요. 언론들은 또 한 번 떠들썩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해숙 전 회장의 화려한 복수극이 막을 내리며 이제 유진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지만 해숙은 그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조용히 산책을 나갔죠. 평창동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복수라고 말했지만 이게 정말 복수였을까요? 해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었거든요. 소영이가 저지른 잘못을 세상에 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승리의 기쁨 대신 이토록 깊은 슬픔만 남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해숙이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은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숙은 한 카페에 들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저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해숙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재벌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죠.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나온 해숙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저택이 보이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정말로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소영이 있을 때 잠깐 느꼈던 가족의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비록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 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 행복했었습니다. 결국 거짓된 행복이라도 행복은 행복이었구나. 해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지킬 것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음 날 아침에 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와 작은 모니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가족 영상을 보기 위해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라벨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소영 첫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민준이 소영을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을 녹화한 것이었죠.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몇 번 깜빡이다가 서서히 영상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박소영이에요. 젊은 민준의 쑥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소영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준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나, 정말 예쁜 아가씨네. 우리 민준이가 왜 그렇게 자랑을 하나 했더니 정말이구나. 화면 속 해숙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소영은 정말로 긴장한 것 같았어요. 차를 마실 때도 조심스러웠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평범한 여자 같았죠. 어머니, 제가 요리를 좀 배웠는데 언제 한번 꼭 해드리고 싶어요. 소영이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올 때 한번 부탁해볼까?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맛있게 해드릴게요. 소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영상을 보던 해숙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소영은 정말 순수해 보였거든요. 혹시 처음에는 진심이었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영상은 계속됐어요. 민준과 소영이 함께 웃는 모습, 해숙과 소영이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가끔은 과분할 정도로요. 소영이 말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너를 많이 사랑하나 보구나. 화면 속 해숙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사랑해요, 오빠를. 소영의 눈에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순간의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해숙은 이제 영원히 알 수 없었어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 같았어요. 웃고 떠들고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곧 결혼하려고 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아이고, 축하한다. 해숙이 기뻐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면요.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엄마는 정말 기쁘다. 해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화면 속 소영이 해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진짜 딸처럼 잘할게요. 어머니 실망시켜드리는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해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해숙을 가장 크게 실망시켰죠. 아니, 실망을 넘어 배신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거실을 지나면서 해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영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소파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인가 봐. 해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는 곳이었거든요. 문을 닫으며 해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감정 표현도 없이 마치 이 세상의 끝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배운 사람처럼요. 이것으로 이해숙 여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믿음과 배신, 사랑과 야망이 얽히고 설킨 한 재벌가의 비극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다시 누군가를 믿고 또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